이걸 정치적인 표현이 의회 민주주의 혹은 뭐 민주주의라고 줄여도 되겠죠. 결국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서유럽 역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최종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택하고 있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생성된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예를 들었고 여러 가지 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적인 제도들도. 의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은 17세기 내내 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혁명이. 이 중에서 왕도 죽고. 그리고 프랑스는 다음 세기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얻은 것은 뭐냐면 시민계급이 주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군주가 나라의 오너였는데 말하자면 이때부터는 시민계급이 오너가 된 겁니다. 시민계급이 과거처럼 모든 시민들이 저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의제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을 몇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연장인 것만은 사실이죠.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으니까. 그런 개념이 생긴 시민계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시민계급과 쌍둥이를 이루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건 우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저겠지만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트입니다. 좁은 의미의 국가, 그러니까 정부 혹은 지배기구,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 자, 이런 것과 일반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은 나라들이 서유럽의 최종적인 산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시민혁명을 거친 나라들,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것이 발전 모델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근데 서유럽 국가라고 해도 꼭 이렇게 시민사회와 국가가 균등하게 잘 어울려서 발전하기만 한 나라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19세기에 나라 이름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땅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독일은 한때 3,000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3,000개의 도시가 있다는 거랑 똑같죠? 사실 예술이란 것도 그래요. 왜 르네상스 미술이 북이탈리아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정치적으로 거기가 일종의 무주공산이죠? 그래서 독일 지역이나 이탈리아의 북이탈리아의 많은 도시들이 예술 후원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미술품의 수요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럼 한 200~300년 뒤에는 우리 유명한 음악가들 들어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사람 별로 없어요. 바흐, 핸델, 브람스, 브람스는 19세기 사람입니다만 모차르트, 베토벤 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음악의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17세기부터 재빨리 시민혁명을 타고 영토국가를 이룬 나라,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와 달리 독일과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체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독일의 음악이 발달하게 한 메커니즘이 됐으니까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좋은 거겠죠. 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계급이 정치적 주권자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같은 나라들은 유럽 전역을, 전 세계 전역을 돌면서 다 식민지화합니다. 에스파냐는 콜럼버스 하나 잘 계약한 것 때문에, 순전히. 그것 때문에 지금도 멕시코 이남을 전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전부 스페인어를 씁니다. 놀랍죠? 브라질 하나 빼놓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이만큼을 식민지로 건드렸고, 영국, 프랑스는 뒤늦게 북아메리카를 먹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민 분할에 나서갖고, 또 지금은 길어서 항약하겠지만 노예무역도 성행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분할하고. 자, 근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19세기에 와서야 국가주도형으로 통일 국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우리도 한번 세계의 식민지라는 걸 거느려 보자라고 쓱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세계는 이미 다 임자가 정해진 거예요. 사실 남태평양에 독일식 지명을 가진 섬들이 꽤 많아요. 가만히 눈썰미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일이 뒤늦게 식민지를 개척해 나섰는데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여기 사모아 같은데 조그만 섬들을 그것도 독일 식민지라고 그래갖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독일과 이탈리아가 뒤늦었습니다. 식민지가 다 분할된 뒤에 세계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재분할을 요구해야겠죠. 그래서 선진 제국주의 국가, 선발 제국주의 국가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1차 대전입니다. 세계를 다 니들이 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편 갈라서 다시 하자. 독일은 당연히 전범 국가죠. 전쟁을 먼저 일으킵니다. 그 다음 터키, 제국입니다. 여기도 독일과 한패가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독일, 이탈리아를 말한 이탈리아도 거기가 되겠죠? 이탈리아도 원래 그 편을 들었습니다. 그 편을 들었는데 영국이 꼬셨습니다. 야, 니네 이번에 연합국 편을 들면 여기 달마치아라고 유고슬라비아 쪽에 해변이 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에 가깝거든요. 여기 해변을 니네한테 줄 테니까 니네 우리 편 들어라. 그래서 이탈리아가 막차를 탄 겁니다. 연합국에. 그래서 결국 전범 국가들이 이제 집니다. 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독일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20년대 전쟁이 끝나고 1차 대전이 끝난 게가 이제 1920년대인데 20년대에 굉장히 건강한 공화국이 들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근데 대공황이 나죠. 1929년도에. 그 때문에 인플레가 그 당시 기록 사진 보면 리어카로 지금도 있습니까? 리어카로 몇 대의 마르크화를 실어간 다음에 빵 한 덩이 받고 오고 이렇습니다. 수조배까지 인플레가 됐어요. 국가가 엉망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민심이 흐트러지고 민심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히틀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파시즘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독재와 파시즘이 다릅니다. 독재라는 것은 정권이 무단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무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을 듣는 거죠. 잡혀갈까 봐. 근데 파시즘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한 겁니다. 놀랍게도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당선시켰습니다. 부정선거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 유대인 파시즘 그러면 벌벌 떠는 겁니다. 왜 그러면 자기네 아버지가 파시즘에서 표를 찍었거든요. 원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사실. 파시즘은 독재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이라는 신무기를 장착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죠. 다시 한번 지지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현대의 교황, 즉 유엔이라는 걸 성립을 하면서 유럽 내부에선 다시는 앞으로 몇백 년간은 적어도 유럽 내부의 내부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350년 정도를 치열한 내전을 한 겁니다. 유럽 지역 자체 내에서. 그런 상태가 1945년도부터 끝나고 그 뒤로부터는 유럽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종의 중세적 질서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의 구심점을 찾은 거예요. 자, 이것이 시민계급의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가 시민계급의 부재였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생략이 있습니다. 시민계급의 시민혁명이나 시민계급의 주권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한 거예요. 이 경우가 뭐냐면 이게 파시즘이었죠. 이 경우가 사회주의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선진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쉽게 말하면 아주 잘 살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사회로 접어들어보자. 더 발전한 사회로 만들어보자. 이게 사회주의인데 러시아에서 레닌이라는 사람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당시 러시아가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가 위에서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해보자. 시민 과정을 생략해보자 한번. 이래서 나온 것이